코인베이스가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면서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클라리텍트를 왜 갑자기 멈춰 세웠을까요? 우선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가장 큰 발작 버튼인 단 하나의 조항, 바로 섹션 404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단 1원의 이자도 줄 수 없다. 코인베이스가 등을 돌린 그 순간 그들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서클과 크립토 진영의 로빈후드는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싸움의 본질은 누가 기술이 더 좋냐가 아닙니다. 금융을 어떤 레일로 열 거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1월 15일이었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던 클라리텍트의 심사, 즉 마크업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지지 철회를 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등을 돌린 그 순간 그들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서클과 크립토 진영의 로빈후드는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는지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법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제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의 맥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클라리텍트는 이름 그대로 시장에 명확성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하원 발의부터 7월 본회의 통과까지 업계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인베이스, 서클, 각종 협회들이 워싱턴을 드나들며 로비를 했고 그 결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상원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코인베이스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코인베이스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로비 자금력과 정치적 살상력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코인베이스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관리하는 1억 명의 유저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가 워싱턴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로비스트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난 2024년 선거 사이클에서 코인베이스는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에 무려 5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정치자금 순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중간 선거를 겨냥해 이미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장전해둔 상태죠.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조차 함부로 무시 못할 거대한 자금줄인 겁니다. 그리고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단체를 통해 약 260만 명의 열성적인 크립토 유권자를 조직화했습니다. 자,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런 기업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은 반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저 의견이 다릅니다로 들릴까요? 아니면 이 법안을 강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신의 상대 후보에게 수백억 원을 후원하고 낙선시키겠다는 경고장으로 들릴까요? 결국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실질적인 거부권이 발동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상원은행위원도 꼼짝 못하고 일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면서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클라리텍트를 왜 갑자기 멈춰 세웠을까요? 코인베이스의 CEO는 지지 철회 이유를 공개적으로 4가지를 제시했지만 저는 핵심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2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가장 큰 발작 버튼인 단 하나의 조항, 바로 섹션 404입니다. 이건 쉽게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단 1원의 이자도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은행에게 돈을 맡겨두기만 해서는 이자가 약 0.4%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USDC로 돈을 보관만 해도 이자를 4~5%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클라리텍트는 스테이블 코인에게 이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당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순수하게 지불 수단으로만 쓰여야지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은 거죠. 여기서 코인베이스와 규제 당국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법안은 마케팅 차원에서 유저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주는 보상은 괜찮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고객이 앱을 켜고 돈을 넣어두는 것도 플랫폼 이용 활동 아니냐?
하지만 규제 당국은 단호합니다. 보윤 활동이 아니다. 이 단어 하나의 정의 싸움이 왜 중요할까요? 이 해석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과거에는 거래 수수료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종합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USDC 리워드입니다. 고객이 현금만 들고 있어도 연 4~5%의 이자를 줍니다. 이자가 나오니까 고객은 굳이 돈을 은행에 예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앱 안에 머물러 있으니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쉽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도 쉽습니다. 즉, USDC 리워드는 코인베이스 생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고객 이탈을 막는 방파제인 셈인 거죠. 그런데 섹션 404가 통과되면 그냥 보유만 해서는 이자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귀찮아진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은행 예금이나 MMF로 이동할 겁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플랫폼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은행들 입장을 좀 더 살펴보죠. 사실 미국 의회와 은행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바로 7.7조 달러 규모의 MMF 시장입니다. MMF는 기업이나 개인이 단기 자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자금줄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가입되는데 여기에 MMF와 똑같은 이자까지 준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자금이 은행 시스템 바뀐 규제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연합과 규제 당국은 이 법안에 안전장치를 걸어야만 한 거죠. 결국 섹션 404는 코인베이스 자체를 죽이려는 조항이라기보다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현재의 이자에서 미래의 자본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월가가 꿈꾸는 다음 혁명은 바로 토큰화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코인처럼 만들어서 24시간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세상이죠. 코인베이스는 이 세상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위한 거래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앱으로 유명한 로빈후드 역시 이 시장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 클라리티 액트를 두고 두 회사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법안은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다라며 비난했고, 로빈후드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길이라고 지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두 회사가 원하는 시장이 열리는 방식, 즉 레일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신들이 만든 블록체인인 베이스라는 온체인 레일 위에서 시장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Everything Exchange는 단순히 주식도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이 온체인으로 들어와서 담보 대출도 되고 파생 상품도 되는 무한한 확장성을 꿈꾸는 겁니다. 즉, 기존 금융망 말고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해줘 라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식이 토큰화가 돼도 증권은 증권이다. 전통 인프라 진영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퍼블릭 체인에서의 자유 유통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규제된 파일럿 형태, 즉 기존 시스템과 꽉 맞물린 좁은 문으로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깐 고속도로를 놔두고 좁은 골목길로만 다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로빈후드는 계산이 다릅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서는 전통 브로커 모델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 게다가 유럽에서는 이미 아비트럼 체인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즉, 로빈후드는 완벽한 온체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일단 파일럿부터 규제된 경로에서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기술이 더 좋냐가 아닙니다. 금융을 어떤 레일로 열 거냐의 싸움입니다. 법안이 단계적 허용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온체인 혁명을 꿈꾸고 기술력도 뛰어난 코인베이스는 답답해지고 실리적 확장을 노리는 로빈후드는 모자란 기술이 완성될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좋은 거죠.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바로 이번 클라리티 액트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온도 차이는 로빈후드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USDC의 공동 창립자이자 영혼의 파트너 서클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둘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웠고 수익도 나누는 찐 파트너죠.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런 법안은 없는 게 낫다라고 외칠 때 서클은 조용히 의회 편에 섰습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USDC 확장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서클은 안전한 제도권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서클은 조용히 의회 편에 섰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발언 내용이 아주 미묘합니다. 서클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X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지지한다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돌려 말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잠깐 2023년 8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파트너십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갖는 대신 USDC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로 계약했죠. 쉽게 말해 코인베이스가 고객을 많이 데려올수록 서클이 번 돈을 더 많이 떼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서클에게 이것은 거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번스타인의 분석에 의하면 갱신 주기는 3년 정도로 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2026년입니다. 자, 이제 서클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클래리티 액트가 지금처럼 통과되면 서클은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될 겁니다. 이제 서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리워드를 주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규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예전 같은 비율로는 정산 못 해줘. 기가 막힌 명분 아닌가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서클은 법을 핑계로 코인베이스에게 주던 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클의 이익률은 개선되겠죠. 서클에게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협상력을 극대화해주는 레버리지인 셈입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묶여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크립토 업계가 완전히 쪼개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나쁜 법안이 되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이 판을 엎었고, 서클은 규제 준수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월 15일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던 그날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코인베이스 혼자 하락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죠. 이 법안을 찬성했던 로빈후드 그리고 서클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들을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크립토라는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이 멈추면 코인베이스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명확성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하면 산업 전체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백 년간 금융을 지배해오는 은행 로비를 완전히 이길 순 없고, 은행들도 이미 거대해진 크립토 산업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은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타협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은행에는 룰이 있습니다. 결제용 돈과 투자용 돈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이 경계를 허물고 그냥 넣어둬도 고금리를 주는 슈퍼 상품을 팔아왔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명백한 반칙이자 무임승차입니다. 결국 법안은 은행의 룰을 적용하는 쪽으로 타협될 겁니다. 규제 당국은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잔고만 유지하는 돈에는 이자를 줄 수 없다. 대신 코인베이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겁니다. 바로 활동이라는 조건을 달아서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회 이상 결제를 하거나 멤버십을 구독한 고객에게는 리워드를 허용해주는 식입니다. 마치 카드사가 실적 채운 고객에게 혜택을 주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무조건 4% 이자라는 강력한 무기는 잃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토큰화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빈후드가 말한 길을 닦아준다는 표현과 코인베이스가 말한 사실상의 금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겁니다. 결국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나 인과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이것도 사실 코인베이스에게 패배는 아닙니다. 속도 조절일 뿐인 거죠. 일단 울타리 안에서라도 시작해서 안정성이 입증되면 규제는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절충안이 타협되든 코인베이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크립토 친화적으로 타협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논란의 끝에 남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명확성이죠. 지금까지 크립토 기업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규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였습니다. SEC가 언제 소송을 걸지 모르고 오늘 하던 사업이 내일 불법이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클라리티 액트를 통해 룰이 정해지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룰이 정해지는 순간 불확실성을 싫어하던 거대 기관 자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파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서클. 잠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이들은 주제 명확성이라는 새로운 대륙에 함께 도착할 것입니다.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